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고 재미있게 만들어드릴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나란히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대조적이어서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으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0살 되신 어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난달에 5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에 다녀오셨답니다. 젊은 시절 고등학교 동창생들이니까 그야말로 평생의 친구들이지요. 한 달 전부터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새 옷도 사시고 미용실도 다녀오시고 친구들 줄 작은 선물도 준비하셨답니다. 그런데 막상 모임에 다녀오신 후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임에 다녀오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허전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가 자세히 여쭤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친구들이 모이면 처음 30분은 정말 반갑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다. 너 여전하구나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면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답니다. 누구누구는 병이 들었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속을 썩인다더라. 누구는 치매가 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1시간. 그 다음에는 자기 건강 이야기,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쑤신다, 무슨 약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또 1시간. 그 다음에는 세상 한탄, 요즘 세상이 어떻다, 젊은 사람들이 어쩐다, 정치가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또 1시간. 그렇게 3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오시면 뭐가 남을까요? 이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얼굴은 봤는데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오히려 내 기운까지 다 빨려서 피곤하기만 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 만나고 오면 힘이 났는데 요즘은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3살 되신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1년 전부터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답니다. 그 서예 교실에는 놀랍게도 30대 초반의 젊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젊은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으셨답니다. 나이 차이가 40살이나 나는데 대화가 될까 싶으셨죠. 그런데 이 젊은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할아버님을 대하더랍니다. 어르신이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노인 대접만 하지도 않고 그냥 한 사람의 학생으로 존중해 주셨답니다. 할아버님이 글씨를 잘 쓰시면 진심으로 감탄하시고, 잘못 쓰시면 친절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때로는 인생 고민까지 나누시더랍니다. 어느 날은 할아버님이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힘들어 하시던 시기였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 젊은 선생님이 할아버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선생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두 분이 카페에 가서 2시간을 이야기하셨답니다. 할아버님이 그동안 자식들에게도 말 못했던 외로움을 이 젊은 선생님에게 다 털어놓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해결책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긴 세월을 견뎌오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님은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셨답니다. 60평생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서도 대단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두 분은 진짜 친구가 되셨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를 넘어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진짜 친구요. 지금 이 할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마음 통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 덕분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나고 공허해지신 분이 있고 40살 어린 젊은이와 만나서 인생이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몇 살이십니까? 혹시 모두가 비슷한 나이대이신가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70대, 80대 뿐이시라면 오늘 이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오래된 친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는 오래된 친구만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요. 하지만 오래된 친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말통하는 젊은 친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왜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공허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둘째,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관계가 주는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십니다. 셋째, 당장 어디서 어떻게 젊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말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풍요로운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공허해질까요?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는 봄과 여름입니다. 꿈도 많고 에너지도 넘치고 앞날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시기지요. 이 시기의 친구들은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40대와 50대는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자리를 잡고 가족을 책임지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는 시기지요. 이 시기의 친구들은 함께 살아가는 동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60대, 70대, 80대는 어떤 시기일까요? 늦가을과 겨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에 사귄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다들 인생의 같은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늦가을과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비슷한 걱정을 하고 비슷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제가 오래된 친구 모임에서 반복되는 5가지 이야기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패턴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랬지. 너 그때 기억나? 학창시절 그 선생님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추억을 나누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면 현재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이 순간의 나,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은 건강 이야기입니다. 나는 허리가 아파. 나는 당뇨야.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병원 어디가 좋대. 이런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건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남의 대부분이 건강 이야기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까지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세 번째 패턴은 자식과 손주 자랑이나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어쩌고. 우리 손주가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서로 자랑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이 자리에 나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존재하고 정작 한 사람의 인간으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패턴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요즘 며느리는 어떻고,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고, 요즘 세상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지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 다들 거기에 동조하면서 불만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대화를 한두 시간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세상이 더 싫어집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세상 한탄입니다. 요즘 뉴스 봤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우리 세대만 고생했지.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번 한탄으로 끝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패턴이 낯설지 않으시죠?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이런 이야기 없이 모임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만남 전체가 이 5가지 패턴으로만 채워질 때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된 친구들끼리는 이미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압니다. 과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과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비슷한 인생 단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다 보니 대화가 점점 익숙한 레퍼토리로만 흘러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서로의 과거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기억 속 모습에 서로를 가둬둡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던 친구는 평생 그 공부 잘했던 애로만 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1살 되신 이 어머님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오랜만에 나가셨답니다. 이 어머님은 최근 3년 동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평생 집에만 계시다가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셨고, 글쓰기도 배우기 시작하셨고, 심지어 작은 시를 써서 지역 문학지에 발표도 하셨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제2막을 새롭게 여신 거지요. 그런데 동창회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꺼내셨더니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네가 무슨 시를 써?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잖아. 애도 아니고 이 나이에 뭔 문학이야. 그런 거 해서 뭐 할래? 이런 반응이었답니다. 이 어머님은 너무 실망하셔서 집에 돌아오셔서 혼자 우셨답니다. 새로운 자기 모습을 친구들이 하나도 봐주지 않았다는 게 서러우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오래된 친구들의 한계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서로를 너무 오래 알아왔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에 서로를 가두어 두는 겁니다. 새로운 나를 봐주지 않고 어제의 나로만 대해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 나를 백지 상태로 바라봐주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말이 통하는 젊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오래된 친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는 오래된 친구만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주는 4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이건 그 어떤 새 친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추억의 공유입니다. 오래된 친구와는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 젊은 시절의 추억,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건너온 경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만들어준 유산입니다. 새로 사귄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17살에 어떤 아이였는지는 모릅니다. 오직 오래된 친구만이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해줍니다. 두 번째 선물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편안함입니다. 오래된 친구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옛날 이야기 한 줄 꺼내면 바로 아, 그때 그거? 하고 공감해줍니다. 이런 편안함은 시간이 쌓여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몇 년을 못 만나도 전화 한 통에 어제 본 것처럼 반가운 그 느낌.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받아들여 줄 거라는 그 믿음. 이건 세월이 보장해주는 안전망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뿌리의 감각입니다. 오래된 친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고향, 내 가족사, 내 젊은 시절의 꿈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친구의 소중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선물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친구만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 5가지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각의 선물입니다. 젊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그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같은 상황도 새로운 각도에서 봅니다. 우리 세대는 살아온 경험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둘째, 젊은 에너지의 선물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괜히 기운이 납니다. 웃음이 늘어나고 말이 많아지고 걸음걸이까지 활기차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에너지에 노출되면 실제로 뇌가 활성화되고 몸까지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셋째, 배움의 기쁨의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울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음악, 새로운 말투까지.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지요. 넷째, 디지털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선물입니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없이는 살기 어렵지요.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심지어 주민센터 서류 발급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물어보자니 미안하고 혼자 배우자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 통하는 젊은 친구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디지털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바로 존재감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나는 이제 뭘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여러분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할 때 그때 비로소 아,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게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친구의 4가지 선물과 젊은 친구의 5가지 선물을 비교해 보세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어느 쪽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쪽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풍요로운 노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친구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난 한 75세 어르신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자기만의 친구 비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친구 5명, 비슷한 나이대 새 친구 3명, 그리고 자기보다 20살 이상 어린 젊은 친구 2명, 이렇게 10명 정도의 친구를 유지하신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래된 친구는 내 뿌리를 지켜주고, 비슷한 나이 친구는 현재를 함께 나누고, 젊은 친구는 미래를 열어줘요.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인생이 풍요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젊은 친구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 나이에 젊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 같은 노인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관계를 맺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문화센터에서 30대 선생님과 친구가 되신 어느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님은 72살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러 문화센터에 가셨답니다.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30세 여자분이셨지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수업 중에도 말을 잘 못하셨답니다. 이 어린 사람에게 이런 기본적인 걸 물어봐도 되나 하는 생각에 위축되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 젊은 선생님이 정말 따뜻하셨답니다. 할머님, 궁금하신 거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거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할머님,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할머님이 용기를 내서 선생님, 저랑 차 한잔 하실 시간 있으세요? 하고 물으셨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지금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머님이 선생님에게 밥을 사주시고 선생님은 할머님에게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화가 극에 다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결혼 생활 이야기, 직장, 고민, 아이 키우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할머님께 털어놓으시고
할머님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할머님은 자기 젊은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지금의 외로움 같은 것을 선생님께 나누십니다. 이 할머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선생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해요. 이 친구 덕분에 다시 세상이 재미있어졌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동네 카페 젊은 사장님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어느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76세 되신 이 할아버님은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셨답니다. 외로움이 심하셔서 매일 아침 산책 겸 동네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한 잔 드셨지요. 그 카페의 사장님이 30대 후반의 청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으셨답니다. 그런데 매일 오시는 할아버님께 이 사장님이 서서히 관심을 가지시더랍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이 원두 새로 들여왔는데 드셔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셨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할아버님이 우산 없이 카페에 가셨답니다. 우산이 없으시니 비가 그칠 때까지 카페에 좀 오래 앉아 계시게 되었지요. 그때 이 사장님이 할아버님 옆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어르신, 제가 가게 일 없는데 잠깐 같이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손님이 없는 시간에 두 분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신답니다. 사장님은 할아버님께 사업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할아버님은 인생 경험을 나눠주십니다. 어떤 때는 할아버님이 조언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사장님이 할아버님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된 겁니다. 이 할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 덕분에 아침마다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이 친구를 보러 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 보이시나요? 세 번째 이야기는 봉사활동에서 만난 20대 청년과 편지를 주고받으시는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님은 70살에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였지요. 그 봉사 모임에서 20대 중반의 여자 청년과 함께 일하게 되셨답니다. 처음에는 젊은 청년이 어르신을 불편해할 줄 아셨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머님의 동화 읽는 실력에 감탄하더랍니다. 선생님, 어쩜 그렇게 실감나게 읽어주세요? 아이들이 완전히 빠져들어요. 이 한마디에 어머님은 감동하셨답니다. 평생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렇게 친해진 두 분이 지금은 편지를 주고받으신답니다. 요즘 세상에 편지라니 신기하지요? 이 청년이 해외로 일하러 가게 되면서 이메일은 빠르지만 마음이 안 담긴다며 손편지를 주고받자고 제안했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오고 가신답니다. 어머님은 이 편지를 쓰시는 시간이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네, 손녀뻘 되는 아이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 편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일 줄 몰랐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네 번째 이야기는 손주의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된 어느 할머님의 감동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님은 손주가 친구를 집에 자주 데려오는 걸 좋아하셨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유난히 할머님과 이야기를 잘 하더랍니다. 학교 끝나고 놀러 오면 꼭 할머님 옆에 앉아서 할머니, 옛날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할머니, 그 시절 음식은 뭘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의 바른 아이인가 보다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할머님을 찾아오더랍니다. 손주는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손주 친구가 더 자주 오는 겁니다. 할머님이 궁금해서 너는 왜 나를 자꾸 보러 오니? 하고 물으셨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할머니,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옆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 큰 위로가 돼요. 할머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한참을 우셨답니다. 지금 이 할머님은 80대 중반이신데 이 청년과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 계십니다. 청년이 결혼할 때도 할머님을 모시고 갔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가장 먼저 알렸답니다. 할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자기 부모처럼 간호해 주었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혈연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어르신들이십니다. 다만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의 관계에 마음을 여셨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서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만나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통하는 젊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7가지 장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맞는 곳을 한두 곳만 선택해 시작해 보세요. 첫째, 문화센터와 평생교육원입니다. 이곳은 젊은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고 세대가 섞인 수강생들이 모입니다. 서예, 한문, 노래, 그림, 악기, 외국어 등 배우고 싶은 것 하나를 선택하셔서 등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몇 번 나가시면 얼굴을 익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배움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입니다. 둘째, 지역 봉사활동 모임입니다. 지역 복지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여기에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동네 청소, 독거 어르신 방문 같은 다양한 활동이 있지요. 봉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단골 가게와 동네 카페입니다. 특별한 활동이 아니어도 자주 가는 단골 가게 주인이나 직원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 빵집, 식당, 꽃집 등을 꾸준히 방문하시면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어 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이 꽃 정말 예쁘네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셔서 어르신 단골이 되면 젊은 주인과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종교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교회나 성당, 절에 다니신다면 청년 모임이나 세대 통합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종교 공동체는 원래 세대를 아우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종교가 없으시다면 종교와 무관한 지역 모임도 좋습니다. 다섯째, 운동 모임과 산책 동호회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모임은 말보다 행동으로 친해지기 쉽습니다. 동네 산악회, 걷기 모임, 배드민턴 동호회, 요가 수업 같은 곳에 참여해 보세요.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끼리는 쉽게 친해집니다. 그리고 운동은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지요. 여섯째, 손주를 통한 만남입니다. 손주가 있으시다면 손주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가 많습니다. 집에 놀러오는 손주 친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이야기도 나누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할머님 이야기처럼 손주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곱째, 온라인 취미 모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좋은 모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취미 모임 앱이 많이 있지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식이나 손주 혹은 앞서 말한 문화센터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온라인 모임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하나를 정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용기를 내서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장소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젊은이들과 진짜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이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어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잔소리하지 않는 어른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래? 너희 세대는 참 어려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젊은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신 그렇구나. 어떤 점이 힘드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비판 대신 관심, 평가 대신 공감입니다. 둘째, 귀 기울여 들어주는 어른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너는 어떤 생각이었어? 이렇게 더 물어봐 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바쁜 세상에서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경청하는 어른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셋째, 가르치려 들지 않는 어른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고민을 들으면 바로 답을 주고 싶어집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살아보니 이래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젊은이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주세요. 정말 조언을 원하면 먼저 물어볼 겁니다. 넷째, 나이를 내세우지 않는 어른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인생 선배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태도는 관계를 망칩니다. 젊은이들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로 서열을 만들지 마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세요. 나이 차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는 어른입니다. 젊은이들이 감동하는 어른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는 어른입니다. 젊은이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요즘 유행하는 것을 물어보고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나는 이미 다 안다는 태도는 치명적입니다. 배우려는 어른에게 젊은이들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여섯째, 존중하는 말투를 쓰는 어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반말부터 쓰지 마세요. 처음 만나는 젊은이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친해진 다음에는 상대방이 편하게 생각하는 호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투가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존중하는 말투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일곱째,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는 어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이를 만나면 자기 과거 이야기만 1시간씩 하십니다. 그런데 젊은이 입장에서는 이게 고역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 10분 했으면 상대방 이야기도 10분 들어야 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 놀랍게도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 어르신은 정말 편해. 저 어르신과 이야기하면 즐거워. 이런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래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도 계속 만나고 싶은데 매번 공허한 기분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된 친구와도 새롭게 만나는 3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 이야기 대신 현재 이야기를 나누세요.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현재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요즘 너 뭐해? 요즘 무슨 생각 많아? 요즘 너에게 제일 큰 기쁨이 뭐야?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겠지만 점점 현재의 자기 모습을 나누게 됩니다. 둘째, 불평 대신 꿈을 나누어 보세요. 오래된 친구들끼리는 불평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꿈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요즘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싶어.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친구들도 자극을 받아서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모임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매번 같은 식당에서 밥만 먹는 대신 다른 활동을 해보세요. 함께 전시회 가기, 함께 영화 보기, 함께 산책하기, 함께 무언가 배우기. 경험을 공유하면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깁니다. 앉아서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만남이 됩니다.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5분이 함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70대 중반이신데 몇 년 전에 모임에서 한 분이 이렇게 제안하셨답니다. 우리 만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이제 같이 뭔가를 해볼까? 처음에는 다들 반대하셨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창피해서 어떻게 해, 체력이 안 돼, 이런 반응이었지요. 하지만 그 한 분이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결국 5분이 함께 동네 그림 교실에 등록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드셨답니다. 손도 떨리고 색도 잘 안 맞고 손도 삐뚤삐뚤하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생기더랍니다. 만날 때마다 대화가 달라진 겁니다.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감상하고 새로 배운 기법을 이야기하고 다음 수업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하고 과거 이야기, 건강 이야기, 불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랍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5분은 작은 그룹 전시회도 여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줄 몰랐어요. 친구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50년 친구인데 새로 사귄 친구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도 노력하면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갱신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핵심은 용기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제안하면 관계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친구는 뿌리가 되어주고 젊은 친구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통하는 젊은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친구를 만나려면 집 안에만 계셔서는 안 됩니다. 문화센터, 봉사활동, 단골가게, 종교 공동체, 운동 모임, 손주 친구, 온라인 모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용기 내어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젊은이들과 만났을 때는 잔소리하지 않기, 귀 기울여 듣기, 가르치려 들지 않기, 나이 내세우지 않기, 새로운 것 배우려 하기, 존중하는 말투 쓰기,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기, 이 7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과거 이야기 대신 현재 이야기, 불평 대신 꿈 이야기, 먹고 마시는 모임 대신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모임. 이렇게 방식을 바꾸면 50년 친구와도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관계의 진짜 비결은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젊은이를 어린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노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봐 줍니다. 그때 진짜 우정이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친구입니다. 20살 차이가 나도 40살 차이가 나도 마음이 통하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인생의 겨울도 따뜻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 안에 문화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를 알아보세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자식이나 손주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째, 동네 단골가게 주인이나 직원에게 오늘부터 조금 더 따뜻한 인사를 건네 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이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해서 우리 이번엔 뭔가 같이 해볼까 하고 제안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래된 친구의 따뜻함과 새로운 친구의 신선함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 풍요로운 노년, 매일이 기대되는 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70대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할 5가지 취미입니다. 어떤 취미가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풍요롭게 해줄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주변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통하면 친구라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문장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가슴에 와닿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공장에서 35년을 일한 68살 아버지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특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대고 결혼 자금을 보태고 전세 보증금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평생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돌아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용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까봐 불안하신 건 아닙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돈이 떨어지자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노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알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사례 3가지를 먼저 들려드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심리를 파헤친 다음 내 노후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전부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쯤 떨어진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종수 씨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 68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종수 씨는 23살에 작은 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부터 58살에 은퇴할 때까지 35년을 한자리에서 일했습니다. 중간에 공장이 어려워져서 석 달 동안 월급이 밀린 적도 있었고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에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종수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근검절약하며 2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종수 씨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찬물로 세수를 한 다음 도시락을 싸서 공장에 갑니다. 점심은 그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저녁 9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집에 오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습니다. 종수 씨가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주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그걸로 한 달이 행복했고 딸이 아빠 용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말하면 그 한마디에 피로가 녹았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게 아이들한테 다 가고 있구나. 이 생각 하나로 35년을 버텼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350만 원이었습니다. 4년이면 2,800만 원입니다. 딸도 대학을 보냈으니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아들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태줬고 딸 결혼할 때도 혼수에 3천만 원을 썼습니다. 종수 씨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의 거의 대부분이 자녀에게 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종수 씨 통장에 남은 돈은 87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 건강보험료 식비를 합치면 한 달에 최소 7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1년도 버티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처음에 자존심 때문에 자녀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돈 없다고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혼자 아꼈습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내복을 2겹씩 입었습니다. 외출도 자제했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우니까요. 그러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87만 원까지 줄어든 날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오래 고민 끝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있잖아, 아버지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만 도와줄 수 있겠니? 밥 먹고 공과금 내면 빠듯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애 둘 키우면서 대출 갚고 있거든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들도 아들 나름대로 빠듯하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 가슴에 와닿은 건 그 말의 온도였습니다. 미안함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는, 마치 사업관계에서 거절하듯 건조한 목소리. 35년 동안 아버지가 흘린 땀에 대한 무게가 그 목소리에는 전혀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아빠, 그건 오빠한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오빠가 장남이잖아요. 저는 시집간 몸이라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들은 딸에게 떠넘기고 딸은 아들에게 떠넘깁니다. 가운데서 종수 씨만 핑퐁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종수 씨는 혼자 부엌에 앉아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35년 동안 뭘 위해 일한 걸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지금 돌아온 건 라면 한 그릇이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종수 씨가 특별히 불운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부끄러워서 서러워서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순자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4살입니다. 순자 여사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생길이었습니다. 35살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초등학교에 다니는 3남매와 남편 명의의 작은 식당 하나뿐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식당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 장사까지 마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하루에 19시간을 식당에서 보낸 겁니다. 이걸 거의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하고 말했고, 둘째 딸은 엄마 나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좋은 데 모시고 갈 거야 하고 약속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말수가 적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방학마다 식당에 나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중견기업에 다니고, 둘째 딸은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막내 아들은 부산에 남아서 작은 사업을 합니다. 모두 나름대로 자기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70살이 되던 해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고, 눈도 침침해져서 장부 정리가 어려워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쉬지 않고 혹사한 몸이 한꺼번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큰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식당 그만하시지. 몸이 이러신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식당이랑 위에 있는 아파트도 정리하시고 편하게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둘째 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엄마 재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 우리 셋이서 잘 나눠가지고 엄마 용돈은 우리가 드릴게. 순자 여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식당은 남편이 남긴 것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재산이 자신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믿지 않으면 내가 자식도 못 믿는 쪼잔한 어미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순자 여사는 식당 권리금과 아파트를 정리해서 3남매에게 나눠줬습니다. 총 금액이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면서 손주도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작은 충돌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순자 여사가 김치를 담그면 며느리는 우리 집은 김치 사 먹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손주를 혼내면 엄마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달라요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매일 반복되니까 순자 여사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구나. 이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함께 산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에 순자 여사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며느리와 아들이 안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힘들어. 어머니가 계시니까 내가 내 집 같지가 않아. 요양원을 알아보는 건 어때? 아들은 잠깐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생각은 하고 있어. 좀 더 지켜보자.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집을 마련해준 돈이 어디서 났는데, 내가 4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번 돈인데,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거구나. 2달 뒤 순자 여사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남의 손에 맡겨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양원비는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3남매가 50만 원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 서너 달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면서 둘째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나 요즘 학원이 좀 어려워서 당분간 30만 원만 낼게. 그 다음 달에는 막내가 나도 사업이 안 좋아서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자 3남매가 합쳐서 보내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순자 여사 본인의 기초연금에서 메꿔야 했습니다. 면회는 더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3번 오던 아이들이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인 달이 늘어갔습니다. 순자 여사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재산을 넘기기 전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더니 넘기고 나니까 나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순자 여사가 스스로 요양원에 가겠다고 말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난 것처럼 포장한 거지만 그 안에 얼마나 큰 서러움이 들어있겠습니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게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피를 나눈 가족인데, 그것도 평생 헌신한 부모인데 왜 돈이 떨어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걸까? 지금부터 그 심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헌신이 당연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틀면 물이 나옵니다. 매일 물을 쓰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단수가 됩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때 우리의 첫 반응은 감사가 아닙니다. 짜증입니다. 부모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돈을 벌어다 주고 밥을 해주고 학비를 대주는 것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가 멈추는 순간 자녀의 첫 반응은 감사가 아니라 당혹감과 불편함입니다. 이게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부모의 헌신이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은 나머지 그것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감사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도구적 감사입니다. 뭔가를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느끼는 것. 이건 받는 것이 멈추면 함께 사라집니다. 또 하나는 존재적 감사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존재하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것. 이건 상대방의 조건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된장찌개 맛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투박한 전화 한 통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떤 종류의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형제가 여럿일수록 오히려 부양이 어려워지는 역설입니다. 이것을 사회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길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 한 명이 바로 달려가서 돕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10명이면 다들 누군가 하겠지 하고 서로 쳐다만 봅니다. 부모 부양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셋 넷이 되면 오히려 서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무도 제대로 나서지 않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72 살박씨 어르신은 3형제를 두셨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갑자기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몸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되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문제였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약 200만 원, 간병인을 쓰면 추가로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합하면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3형제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니까 직접 간병은 못해. 대신 병원비를 좀 더 부담할 수 있어. 근데 나도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거든. 그러니까 많이는 못 내고 100만 원 정도. 둘째가 반박했습니다. 형,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형이 우리 중에 제일 많이 버잖아. 더 내야지. 막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들 나는 자영업이라 수입이 불안정해. 솔직히 50만 원도 부담돼. 결국 3시간 넘게 회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결국 화를 냈습니다. 야, 아버지가 결혼할 때 나한테 제일 적게 해주신 거 알지? 둘째도 폭발했습니다. 형, 그럼 그때 이야기까지 하자는 거야? 형이 장남인데 장남 역할을 해야지. 이 장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천장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안 쓰러졌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을 그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달 넘게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사회복지사의 중재로 간신히 3분의 1씩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형제 간의 감정은 이미 깊이 금이가 있었습니다. 명절에 함께 모이던 가족이 이제는 아버지 병문안도 따로따로 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3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종수 씨의 라면, 순자 여사의 요양원 박씨, 어르신의 병실. 각각 다른 이야기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가족이었지만 돈이 없어지자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을 살아있을 때 전부 넘기지 마십시오. 둘째, 자녀에게 기대하되 의존하지 마십시오. 셋째, 작은 경제 활동이라도 유지하십시오. 넷째, 부양 계획을 미리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다섯째, 가족 외에 나만의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 두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쏟은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조금 돌려주십시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고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빛나게 만들어줄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뭘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끄저께도 그랬습니다. 매일이 판박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텔레비전 틀고 밥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점심때가 되면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대충 해먹고 또 텔레비전 앞에 앉고 낮잠을 한숨 자고 나면 벌써 해가 기울고 있어요.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긴 거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24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안 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빠서 시간이 모자랐는데 아이들 키울 때는 정신없어서 하루가 순식간이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우울감이 훨씬 적고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취미가 있는 분들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오래 사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취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취미 생활 하려면 돈이 들잖아. 골프를 치려면 장비에 회원권에 돈이 얼마야. 여행을 가려면 교통비에 숙박비에 또 돈이고 악기를 배우려면 악기도 사야 하고 학원비도 내야 하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취미도 못 가지는 거야. 맞습니다.
돈이 드는 취미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10가지 취미는 전혀 다릅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들거나 거의 안 드는 것들만 골랐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오늘 이 10가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내일부터 하루가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요. 오늘 밤 잠자리에서 내일은 뭘 먼저 해볼까 하고 설레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취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 산책입니다. 아니, 산책이 무슨 취미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걷는 건데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걷는 건 뭐냐면요, 슈퍼에 갈 때 걷고 병원 갈 때 걷고 은행 갈 때 걷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빨리 도착하려고만 하지 주변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미로서의 산책은 다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걷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우리 동네를 탐험해봐야지 하고 마음먹어보세요. 평소에 안 가본 골목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매일 지나다니는 큰 길 말고 골목골목을 천천히 걸어보시면 처음 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집 담벼락에 장미가 예쁘게 피었네. 저 골목 끝에 작은 공원이 있었구나. 여기 살면서 처음 알았.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같은 길인데 봄에 걸으면 벚꽃이 흩날리고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습니다. 여름에 걸으면 매미 소리가 요란하고 나무 그늘이 시원하죠. 가을에 걸으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길바닥이 금색 카펫 같아요. 겨울에 걸으면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데 그게 또 상쾌합니다.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걷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직접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산책 코스를 3가지 정도 만들어 두세요. 짧은 코스는 20분짜리, 중간 코스는 40분짜리, 긴 코스는 1시간짜리. 이렇게 해두시면 그날그날 몸 상태에 따라 골라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좀 아프다 싶으면 짧은 코스를, 날씨가 좋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긴 코스를 걸으시면 돼요.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짧은 코스를 걸어보세요. 비 오는 날 산책은 또 다른 분위기가 있거든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할 때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보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도 기분 좋게 하고 나도 기분 좋아지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시다 보면 매번 마주치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산책을 꾸준히 하시면 몸이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걸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걸으면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되는 최고의 취미예요. 자, 그런데 산책을 하다 보면 눈에 예쁜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걸 그냥 지나치기 아깝지 않으세요? 여기서 나중에 말씀드릴 사진 찍기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라고 하면 또 겁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학교 다닐 때도 작문을 못했는데, 글재주가 없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맞춤법도 자신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글쓰기는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수필을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딱 한 줄이면 됩니다. 네, 한 줄이요.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이것도 글입니다. 오늘 공원에서 비둘기를 봤는데 통통해서 웃겼다. 이것도 훌륭한 글이에요. 오늘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에 한 줄이면 한 달에 30줄이 됩니다. 1년이면 365줄이에요. 3년이면 1000줄이 넘습니다. 나중에 노트를 펼쳐서 쭉 읽어보시면 내가 이런 날을 살았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인생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오늘 뭐가 있었지 하고 하루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기억력 훈련이거든요. 아침에 뭘 먹었더라, 산책을 갔었나 안 갔었나, 누구한테 전화가 왔었지. 이렇게 하루를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걸 문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돈돼요.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꼭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트에 적어두기만 하셔도 돼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말이다. 학교에 갈 때 신장로를 걸어서 다녔단다. 할머니가 너 엄마를 키울 때는 분유가 귀해서 고생을 많이 했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두시면 나중에 손주가 커서 읽었을 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 되겠어요. 혹시 글씨 쓰기가 힘드신 분은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으셔도 됩니다. 요즘 휴대전화는 목소리로도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말로 하시면 자동으로 글자가 되기도 해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한 줄이라도 나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글쓰기에 필요한 건 노트 한 권과 펜 한 자루뿐입니다. 자, 세 번째 취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라디오 듣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라디오 들으시나요? 아마 텔레비전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텔레비전은 눈을 잡아먹습니다. 화면 앞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화면에서 눈을 떼면 내용을 놓치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보기가 어렵죠. 결국 소파에 앉아서 화면만 쳐다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다릅니다. 귀로만 들으면 되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들을 수 있고 빨래를 개면서 들을 수 있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산책을 하면서 이어폰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세요? 사람 목소리가 곁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큰 위안이 돼요.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서 라디오를 틀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거든요. 음악 프로그램을 들으면 옛날 노래가 나올 때 추억에 빠지게 됩니다. 이 노래 내가 20살 때 유행했던 건데 하면서 그 시절 생각이 나는 거죠. 사연 프로그램을 들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하면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들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서 누굴 만나면 대화할 때 할 이야기가 생기고요. 건강 프로그램을 들으면 유용한 건강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전화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무료 앱들이 있으니까 라디오 기기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정해서 듣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대가 되고 하루에 리듬이 생깁니다. 네 번째 취미입니다. 네 번째는 텃밭 가꾸기인데요. 텃밭이라고 하면 시골에 넓은 밭이 있어야 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베란다에 화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대파입니다. 마트에서 대파를 사시면 뿌리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 뿌리 부분을 잘라서 버리시죠. 앞으로는 버리지 마세요. 그 뿌리 부분을 화분에 심어보세요. 흙이 없으시면 물컵에 꽂아두셔도 됩니다. 며칠 지나면 새 잎이 쑥쑥 올라옵니다. 어제는 이만큼이었는데 오늘은 벌써 이만큼 자랐네 하면서 매일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리고 내가 키운 파로 파전을 부쳐 먹는 맛은 마트에서 산 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상추도 아주 쉽습니다. 화분에 씨앗을 뿌리고 물만 주면 3주 정도 지나서 싹이 올라옵니다. 한 달 반 정도면 상추를 따서 드실 수 있어요. 고추도 화분에서 키울 수 있고요. 방울토마토도 베란다에서 잘 자랍니다.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깨씹도 화분에서 키울 수 있는데 고기 먹을 때 싸먹으면 향이 정말 좋습니다. 씨앗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동네 씨앗 가게에서 한 봉지에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한 봉지면 수십 개를 심을 수 있으니까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흑도 화원에 가시면 적은 양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식물을 키우는 게 왜 좋냐면요. 매일 아침 확인하러 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베란다로 가요. 오, 잎이 하나 더 났네. 오, 꽃이 폈네. 와, 열매가 달렸네. 이런 작은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생명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물을 주고 잎을 다듬고 흙을 만지는 과정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원예 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물을 돌보는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화분 하나가 치료제가 되는 셈이에요. 자, 5번째 취미입니다.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인데요. 이건 취미인 동시에 건강관리이기도 해서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비가 전혀 필요 없어요. 내 몸 하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몸이 뻣뻣하시죠. 여기가 결리고 저기가 뻐근하고 그 상태로 바로 활동을 시작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런데 딱 10분만 맨손 체조를 하고 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간단한 아침 루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바로 내려오지 마시고요. 누운 채로 기지개를 먼저 크게 켜주세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발끝도 쭉 뻗어보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천천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제자리에 서세요. 양팔을 크게 돌려주세요.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어깨가 풀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에 손을 얹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의자 등받이를 잡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팔을 하늘 높이 쭉 뻗고 기지개를 크게 켜주세요. 저녁에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목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여 주세요. 그 다음에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당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보세요. 이렇게 5분만 해주시면 자기 전에 몸이 풀려서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지게 되고 이틀 빠지면 3일 빠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안 하게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서 기지개부터 켜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운동복도 필요 없고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이 곧 운동기구예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5가지 취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책, 글쓰기, 라디오 듣기, 텃밭, 가꾸기, 맨손 체조. 이 5가지만 해도 하루가 꽉 차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지개 켜고 맨손 체조하고 라디오 틀어놓고 아침 준비하고 산책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베란다 텃밭에 물 주고 저녁에 오늘 있었던 일 한 줄 적고 스트레칭하고 잠자리에 들고 6번째 취미는 도서관 나들이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가본 게 언제인가요? 그런데 요즘 도서관은 옛날 도서관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책은 기본이고요. 무료 영화 상영도 합니다. 큰 화면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컴퓨터 교실도 열고 어르신을 위한 문화 강좌도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서예를 배울 수도 있고 수채화를 배울 수도 있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냉난방이 잘 되어 있고 의자도 편하고요. 여름에 덥다고 집에서 에어컨 틀면 전기세 걱정되잖아요. 도서관에 가시면 시원한 데서 책도 읽고 전기세도 아끼고 일석이조입니다. 책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관심 있는 부분만 쭉 훑어보셔도 됩니다. 건강 관련 책도 좋고 역사책도 좋고 요리책을 보면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사진집을 구경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계 여행 사진집을 보면 안 가보고도 여행한 기분이 드니까요. 그리고 도서관에 자주 가시다 보면 얼굴을 아는 분들이 생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고 인사가 대화가 되고 대화가 친분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도서관에 다녀오시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리듬이 생기고 나가는 이유가 생기니까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7번째 취미는 바둑과 장기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것만큼 머리를 쓰는 활동도 드물어요. 다음 수를 생각하고 상대방의 전략을 읽고 판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두뇌를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두뇌를 자주 쓰면 인지 기능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로당에 가시면 잘 두시는 어르신들이 항상 계시거든요.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저수는 왜 거기에 두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기꺼이 알려주십니다. 경로당이나 공원에 가시면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펼쳐놓고 두시는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옆에서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와, 저걸 어떻게 봤지 하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바둑이나 장기의 진짜 매력은 승부가 아닙니다. 마주 앉아서 나누는 대화가 매력이에요. 한수 두고 한마디 하고, 또 한수 두고 또 한마디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바둑판 앞에서 나누는 수다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명약이 됩니다. 경로당이 멀거나 가시기 어려우시면 휴대전화에 바둑 앱이나 장기 앱을 설치해서 혼자 연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상대로 두는 것도 충분히 재미있어요. 8번째 취미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죠? 우리 세대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가요를 들으면 그 시절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려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야 하잖아요. 이 과정이 심폐 기능에 좋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기억력 훈련이 됩니다. 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꼭 노래방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드니까요. 집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시면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부르셔도 좋고, 산책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셔도 좋고, 라디오에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노래 모임을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여러 사람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 혼자 부를 때와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추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생기고, 서로 박수를 쳐주면 자신감이 올라가고요. 노래에 자신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잘 부를 필요 없어요. 즐기면 됩니다. 음정이 틀려도 좋고 박자가 밀려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즐겁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곧 악기예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악기입니다. 오늘부터 꺼내서 마음껏 써보세요. 9번째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이라고 하면 비싼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죠? 전혀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면 충분합니다. 요즘 휴대전화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데요? 산책하시면서 예쁜 것이 눈에 들어오면 찍어보세요. 하늘이 예쁘면 하늘을 찍고, 구름 모양이 재미있으면 구름을 찍고, 꽃이 피었으면 꽃을 찍고, 나비가 앉아있으면 나비를 찍으세요. 고양이가 담벼락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면 고양이를 찍으세요. 한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같은 장소를 계절마다 찍어보세요. 우리 집 앞 나무를 봄에 찍고, 여름에 찍고, 가을에 찍고, 겨울에 찍는 거예요. 봄에는 새싹이 나오고, 여름에는 초록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빨갛고 노랗게 물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죠. 나중에 내 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나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찍은 사진을 손주한테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할머니가 오늘 예쁜 꽃 봤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면 손주가 좋아하거든요. 와, 할머니 예쁘다. 어디서 찍었어요? 하고 답이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돼요. 또 하루에 한 장씩 사진을 찍어서 모아두시면 나중에 사진 일기가 됩니다. 날짜별로 정리하면 이날은 하늘이 이렇게 예뻤구나. 이날은 꽃이 만개했구나.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일기가 되는 거죠. 사진을 찍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담벼락의 그림자 모양이 예쁘다든가, 시장 골목의 색깔이 다채롭다든가, 같은 동네인데 카메라를 들고 보면 전혀 다른 동네처럼 보여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취미입니다. 봉사활동이에요. 봉사라고 하면 대단한 걸 해야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가지 취미가 주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봉사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남을 위한 활동이 결국은 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봉사의 마법이에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 말벗 되어드리기,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기, 공원 청소하기,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도와드리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봉사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73세 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주민센터에서 독거 어르신들한테 일주일에 2번 전화를 하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5분이에요. 전화를 해서 어르신 오늘 밥은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시고, 요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하고 안부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이고 자네가 전화해줘서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몰라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고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아침에 눈 뜰 때 기분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하면서 일어나시니까 하루의 목적이 생겼다고요. 봉사를 하면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지만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느끼는 뿌듯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꼭 정식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집 어르신한테 내가 끓인 된장찌개 한 냄비 갖다 드리는 것도 봉사예요. 반찬이 많이 남았을 때 옆집에 나눠드리는 것도 봉사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이에게 안녕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하고 인사하는 것도 넓게 보면 봉사입니다. 동네 골목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도 봉사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무거운 짐을 든 분한테 층수를 대신 눌러드리는 것도 봉사고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10가지 취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걷기, 산책. 운동화만 있으면 되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취미입니다. 둘째, 글쓰기. 하루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라디오 듣기. 귀로 떠나는 여행이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동반자입니다. 넷째, 텃밭 가꾸기. 베란다 화분 하나로 시작하는 작은 농부의 삶이에요. 다섯째, 맨손 체조와 스트레칭. 내 몸이 곧 운동기구입니다. 여섯째, 도서관 나들이. 무료로 누리는 지식과 문화의 보물창고이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사랑방이에요. 일곱째, 바둑과 장기. 머리를 쓰면서 사람도 만나는 2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덟째, 노래 부르기. 누구나 갖고 태어난 악기인 목소리를 마음껏 써보세요. 아홉째, 사진 찍기. 휴대전화 하나면 세상이 나만의 갤러리가 됩니다. 열째, 봉사활동.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가장 크게 살립니다. 이 10가지 중에 전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2-3가지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산책을 20분만 해보세요.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천천히 걸어보세요. 평소에 안 가본 골목으로 들어가 보시고요. 둘째, 오늘 저녁에 노트를 꺼내서 한 줄을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1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딱 한 줄이면 돼요. 셋째, 내일 아침에 라디오를 한번 틀어보세요. 어떤 채널이든 좋습니다. 30분만 들어보세요. 텔레비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집안에 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나가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지거든요. 그게 취미의 힘입니다. 돈이 없어서 취미를 못한다는 말은 오늘 이후로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해볼까 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텔레비전 앞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취미들 중에 하나라도 시작하셔서 내일부터는 하루가 너무 짧다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할 게 많은 하루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 꼭 끊어야 할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